자, 26페이지고요. 오늘은 혼합물의 분리에서 순환물질과 혼합물부터 다시 한번 보시고 이제 지난주에 하던 거 이어서 할게요. 순물질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물질로만 된 거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물 같은 거, 소금 같은 거 더 이상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특정 조건에서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밀도나 용해도, 녹는 점, 끓는 점 같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다는 일정하겠죠? 그런 거 이제 기억하실 수 있고요. 혼합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순물질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금, 물을 생각하면 되겠죠. 소금물 같은 경우는 소금하고 물이 같이 섞여 있으니까 소금의 성질과 물의 성질을 같이 가지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혼합물이라고 했었고요. 혼합물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균일하게 혼합돼 있는, 그러니까 고르게 섞여 있으면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같은 경우는 이제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골고루 섞여 있는 거는 이제 공기가 대표적이죠. 공기는 이제 어디에서 공기를 채취하더라도 질소는 78%, 산소는 21%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0.03%라는 식으로 골고루 이제 섞여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균일 혼합물이 되겠고요. 불균일 혼합물 같은 경우는 이제 고르지 않은 거예요. 부분마다 일정치 않은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소금물 농도 같은 것들, 소금물 말고요. 흙탕물 같은 게 대표적이죠. 흙탕물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같이 이제 흙탕물 같은 경우는 흙탕물의 이 부분하고 저 부분이 이제 흙과 이제 물의 농도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흙탕물 같은 게 대표적이 되겠고요. 우유라든지 암석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직접 짠 과일 주스 같은 것도 고르지 않잖아요. 앙금 같은 것도 막 섞여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이제 불균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균일하고 불균일한 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되도록이면 얘를 많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균일 같은 경우는 공기, 설탕물, 소금물, 식초, 탄산음료, 합금, 그다음에 바닷물 이런 것들이 이제 일정하고요. 과일 주스나 흙탕물, 우유, 암석, 간장 같은 것들은 이제 불균일하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좀 외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요, 세 번째로 이제 순물질과 혼합물에 분류되어 있는데요. 지난주는 여기 이제 달걀과 물까지 한번 봤었는데요. 혼합물의 밀도 변화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물에다 달걀을 띄면 달걀이 조금 더 무겁기 때문에 이제 가라앉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소금을 계속 넣어요. 그러면은 이제 소금물의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소금물이 아래로 가고 이제 달걀을 위로 올리게 돼요. 달걀이 이제 상대적으로 가볍게 돼요. 그래서 소금을 넣으면 넣을수록 점점 이제 소금물의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달걀은 상대적으로 가벼워서 이렇게 이제 둥둥둥 뜨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바닷물에 몸을 던졌을 때 어느 정도 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사해 같은 데 가시면은 몸이 완전히 둥둥 튜브에 없어도 몸이 그냥 저절로 떠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소금의 농도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밀도에 의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무게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뒤에 가서 밀도차로 분리를 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혼합물의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 변화가 있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순물질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물질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끓는 점이나 녹는 점 같은 경우는 일정하죠. 그렇죠? 그런데 혼합물 같은 경우는요,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일정 차이가 나요.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혼합물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무조건 올라가요. 그래서 이 현상을 우리 과학에서는 끓는 점 오름 현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녹는 점 혹은 어는 점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내려가요. 그래서 어는 점 내림이라고 해요. 녹는 점 내림이라고 하진 않고요. 어는 점이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끓는 점은 항상 올라가고요. 혼합물에서 어는 점 같은 경우는 내려가요. 그래서 소금물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해서 물을 끓이면요, 끓는 점이 100도씨에서 끓지 않고요, 100도씨보다 조금 높은 100도와 110도 사이에서 이제 끓게 되고, 이제 평평한 구간보다는 살짝 경사져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특징은 혼합물 같은 경우는요, 평평한 구간이 없고 살짝 경사져서 올라가거나 경사져서 내려가게 돼요. 어느 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내려가겠죠, 경사져서. 그 이유는 이제 용매와 용질 입자 사이에 이제 인력 때문에 끓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끓는 점이 조금 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까지 필요 없고, 그냥 혼합물에서는 끓는 점이 올라간다, 혼합물에서는 어느 점이 내려간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현상들 한번 밑에 보시면요,
일단은 고체와 액체 혼합물의 끓는 점 보시면요. 순수한 액체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고 끓는 동안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 여기다 이제 밑줄 한번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끓는 점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얘가 이제 소금물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물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100도씨가 되면 이렇게 수평한 구간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소금물 같은 경우는요. 조금 경사져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소금과 물 사이의 인력 때문이다. 그거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어쨌건 끓는 점이 조금 올라가는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서 한 2도 정도에서 끓기 시작해서 물이 점점 끓어 나갑니까 소금물 농도가 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끓는 점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 같은 경우는 그릇을 소독할 때 물에 소금을 넣고 가열하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끓일 수 있다는 거고요.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고 물을 끓이면은 조금 더 라면이 잘 익게 되거든요. 맛있게. 그래서 사람 취향이긴 하겠지만 면을 먼저 넣고 끓인 사람도 있고 스프를 넣고 이제 우러낸 다음에 끓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통 이제 식당 같은 데는 면을 넣지 않고 면보다는 스프를 먼저 넣고 국물을 만들어낸 다음에 라면을 넣어야 좀 라면이 조금 더 맛있게 익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식이 있다.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혼합물이 되면 끓는 점이 올라가더라. 두 번째는요. 고체와 액체 사이에 이제 어는 점인데 어는 점은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순수한 액체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고 밑줄에 놓으시고 온도가 계속 낮아진다. 보시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는 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물이다. 0도씨에서 이렇게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0도씨보다 낮은 구간에서 이렇게 얼기 시작한다는 거고 수평하지 않고 조금 경사진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물 같은 경우는 이제 0도씨인데 소금물 같은 경우는 뭐 한 영하 4도씨에서 한 5도씨 정도에서 얼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는 온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대표적인 게 염화칼슘 제설제라고 말씀드렸죠. 염화칼슘 혹은 염화나트륨 같은 제설제들은요. 눈 위에다가 뿌려두면은 이제 0도씨에서 얼지 않고 어는 점이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한 영하 4도, 5도에서 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기온에서는 이제 눈이 올 때는 보통은 0도씨 내외에서 눈이 오거든요. 너무 강추해서 눈이 오지 않아요. 이제 하늘도 얼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0도에서 한 0도에서 한 영하 4도씨까지는 눈이 와도 얼지 않는 이유가 어는 점이 내려가기 때문에 제설제를 뿌려두면. 그래서 염화칼슘 제설제에다가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염화칼슘 제설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때문에 이제 눈이 어는 것을 방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설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는 점이 내려가는 현상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눈이 액체가 고체가 될 때 음고열을 방출한다고 했죠. 음고열을 방출하면서 주변에 이제 열을 방출하니까 주변 입장에서 열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얼음이 되기 전에 열을 받아서 계속해서 녹아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제설제를 이용해가지고 두 가지 과학적 원리로 인해서 눈이 어는 거를 조금 방지하는 거죠. 제설제를 뿌려두면은 얼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축축하게 이제 눈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요, 자동차 워셔액 돼 있는데요. 아직 자동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 앞에 이제 엔진 부분을 열어보시면 전기 자동차 말고 기계 자동차, 일반적인 자동차 말씀드린 건데 거기에 엔진을 딱 열어보시면요, 보닛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엔진을 열어보시면 거기에 이제 물이 돌아가는 순환하는 곳이 있어요. 왜냐하면 겨울에 엔진이 얼면 안 들어가요. 엔진이 안 돌아가잖아요. 기계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얼지 않도록 물이 이제 돌아가는 통로가 있어요. 물을 부어 놓으면은 이제 물이 얼지 않고 겨울에도 얼지 않고 조금 이제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물에다가 뭔가를 섞은 부동액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물과 에탄올도 있잖아요. 그래서 워셔액에다가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부동액이라고 해가지고 부동액 겨울에 얼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부동 얼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물보다는 뭔가를 이제 섞어두면요, 이제 어는 점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겨울에도 얼지 않고 이제 자동차 계속해서 엔진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는 부어주는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고체와 고체 혼합물의 녹는 점 같은 경우는 여기 합금이 대표적인데요. 성분 물질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고 녹는 동안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 이제 밑줄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녹는 점이죠.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가 되는
녹을 때의 이제 녹는 점을 말하는 거고요. 나프탈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이라는 게 있어요. 나프탈렌은 지금 요즘은 많이 쓰지 않아요. 이제 발암물질로 지정돼서 예전에는 옷장 같은 데서 좀이라는 벌레를 제거하고 냄새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탈취제로 썼었는데 지금은 많이 쓰진 않아요. 이제 몸에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나프탈렌이라는 게 있고요. 파라다이클로로벤젠 같은 뭔지 용매 물질이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셔도 되고 어쨌건 요거를 각각을 했을 때는 녹는 점이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 나프탈렌은 한 80도, 파라다이클로로벤젠 같은 경우는 한 50도에서 녹는데 혼합물을 했더니 이제 녹는 점이 좀 떨어졌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댐납하고 퓨즈 있는데 댐납하고 퓨즈에다가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댐납하고 퓨즈 둘 다 이제 합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가지 금속을 이렇게 섞은 거예요. 보통은 이제 납에다가 뭔가를 섞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댐납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뭐 그런 거 안 해보셨겠지만 이제 라디오 부품이나 뭐 어떤 기계 부품 같은 거를 이렇게 인두 같은 걸로 지져서 쓴 거를 댐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금속을 쓰면 잘 안 녹기 때문에 이런 이제 댐납을 쓰게 되면요 쉽게 이제 녹여가지고 뭔가를 회로 같은 걸 붙일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실습이나 아니면 이제 대학교 가시게 되면은 이런 이제 연구할 뭐 기계과라든지 뭐 이렇게 물리 관련된 과를 가시게 되면 이런 걸 이제 하는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해가지고 뭔가 회로 같은 것들을 연결할 때 쓰는 게 이제 댐납이에요. 그래서 잘 녹게 하려고 납에다가 주석을 섞는 거고요. 퓨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화재 경보기에도 여기 이제 볼록하게 튀어난 게 화재 경보기거든요. 화재 경보기라든지 아니면은 누전 차단기 같은 데서 전기를 차단할 때 회로를 차단할 때 쓰는데 빨리 열이 왔을 때 녹아버려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 퓨즈에다가 퓨즈라는 걸 쓰고 퓨즈는 그래서 납보다는 납에다가 주석을 섞어서 녹는 점을 낮춰서 낮은 온도에서도 빨리 가열돼가지고 회로가 끊어지게 해주는 게 퓨즈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납보다 녹는 점을 낮추기 위해서 납에다가 주석을 섞었다. 이게 댐납하고 퓨즈. 알겠죠? 그래서 어느 점이나 녹는 점을 내리는 현상이 사용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옆에 이제 문제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순물질에 대한 설명과 혼합물이 있는데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건 순물질 되겠죠. 순. 그리고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은 순물질 되겠고요.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는 것도 이제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진다. 이거는 이제 혼합물 되겠죠. 4번은요.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고 고르게 섞인 것과 고르지 않게 섞인 것이 있다. 이건 혼합물 되겠고요. 식초, 탄산, 음료, 합금 이런 거 혼합물 되겠죠. 구리, 산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물질들이기 때문에 순물질 되겠죠. 2번은요.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물질은 돼 있는데 균일 혼합물을 찾으라는 거고요. 공기가 되겠죠. 금 같은 경우는 순물질 되겠고요. 우유는 아까 전에 보셨지만 이제 불균일 혼합물에 들어가요. 왠지 우리는 이제 매일 우유를 먹으니까 뭔가 균일할 것 같지만 이제 불균일로 분리되니까 잘 기억하시고 우유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놔뒀을 때 앙금이 생성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암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디에서 돌 자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역 저 지역 다 이제 성분 비율이 다르잖아요.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그냥 순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3번이고요. 3번은요. 컵에 달걀을 넣으면 가라앉지만 물에 소금을 조금씩 넣어 녹이면 달걀이 조금씩 떠오르는데 이유는요. 소금의 양이 많아질수록 소금의 밀도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했죠. 소금의 밀도가 커지니까 아래로 가고 달걀은 상대적으로 가벼워서 위쪽으로 뜬다. 이제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이 되겠어요. 뒤에 나오니까 다시 보도록 하고요. A와 B 중 물과 소금물의 가열 곡선. 순수한 물질은 이제 평행한 곡선을 가진다고 했죠. 평행한 직선 부분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B가 되겠고요. B가 물이 되겠지. A 같은 경우는 혼합물, 끓는 점이 올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A가 소금, 물이 되겠어요. A가 소금물, B가 물. 5번은요. 그릇을 소독할 때 물에 소금을 넣고 가열하면 끓는 점이 혼합물이 되면 높아진다고 했죠. 끓는 점이 높아짐으로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소독할 수 있다. 자동차 앞 유리를 워셔에 이제 얼지 않게 겨울에도 얼지 않게 하는 부동액이라고 했었고요. 요거는 이제 어는 점이 낮아지는 현상을 이용한 거죠. 어는 점이 낮아짐으로 겨울철에도 얼지 않는다. 전류를 차단하는 퓨즈 같은 경우는 고체와 혼합물이고요. 녹는 점을 낮춰준다고 했죠. 그래서 녹는 점이 순물질보다 낮은 성질을 이용하게 되겠다.
그래서 얘를 보시고도 충분히 이미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외워주시면 좋아요. 혼합물은 끓는 점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고요. 어느 점에서는 내려가는 현상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시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수식으로 푸는 것들이 계산하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어쨌건 끓는 점은 올라간다. 어느 점 녹는 점은 내려간다. 아시겠죠? 자, 28페이지고요. 이제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그리고 용해도차를 이용한 분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볼게요.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필기를 할 테니까 오른쪽 위에다가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밀도라는 거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피당 질량이기 때문에 어쨌건 상대적으로 무게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밀도가 큰 애들은 아래로, 밀도가 큰 애들은 위로. 요걸 이제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에서는 밀도차 분리를 이용하지 않고요.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은 이따가 하겠지만 증류법을 이용해요. 끓는 점을 이용한 거. 잘 섞이지 않는 고체 혼합물 혹은 잘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에 쓰는 게 밀도차 분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섞이느냐 안 섞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지문이 나올 거예요. 잘 섞이지 않는 고체나 액체예요. 비교적 이제 쉽고 간단하고요. 말씀드렸지만 섞이는 물질은 안 돼요. 그래서 물과 기름 같은 경우는요. 물은 밀도가 1이고 기름 같은 경우는 밀도가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0.한 얼마 돼요? 0.6, 7? 컸는데 그래서 0.89 정도 돼요. 그러니까 물은 아래쪽에 오고 항상 기름은 위쪽에 떠요. 그리고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아요. 아예 섞이지 않아요. 막 흔들어도 한 500년이 흘렀다. 그래도 안 섞여요. 층이 분리가 돼. 이런 식으로 잘 섞이지 않아야 돼요. 아예 안 섞이는 가장 좋고 잘 섞이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물과 기름은 가능하고요. 물과 알코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에탄올이라고 할게요. 에탄올은 이제 안 섞여요. 에탄올은 여러분들이 이제 쓰는 일반적인 손소독제 있잖아요. 거기 들어간 이제 알코올 말하는 거고요. 에탄올은. 그리고 에탄올 그 실험할 때 쓰는 에탄올 용기 있잖아요. 기억이 나요.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물과 에탄올은 되게 친해서 잘 섞이거든요. 이런 애들은 이제 밀도차 분리가 안 돼요. 그리고 에탄올은 물보다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긴 해요. 하지만 섞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 같은 경우는요, 물과 에탄올, 기름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을 주고 자료들을 줄 거예요. 그래서 밀도라든지 여러 가지 명예도라든지 끓는 점 이런 것들을 주고 사용 가능한 방법을 찾아라, 분리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물과 기름은 안 되고 물과 기름 되고 물과 에탄올은 안 돼요. 이제 고체 혼합물 같은 경우는요. 이제 예를 들면은 모래와 좁쌀 같은 거를 섞었다. 그럼 좁쌀하고 모래가 섞이면 잘 안 보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잘 막 섞여서 색깔도 비슷하고 잘 모르잖아요. 크기도 비슷하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물에다가 넣어보면 돼요. 그러면은 좁쌀 같은 경우 위로 뜨겠죠. 그 다음에 모래 같은 경우 가라앉겠죠. 이런 식으로 두 물질을 녹이지 않는 액체에다가 넣어요. 되게 쉽고 간단하고 되게 직관적이죠. 물에다가 그냥 섞여있는 고체 물질을 그냥 집어넣어. 그럼 가벼운 건 뜨고, 예를 들면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뜨겠죠. 그 다음에 돌 같은 건 가라앉겠죠. 그런 식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고요. 밀도가 두 물질의 사이에 있는 정도를 사용해야 돼요.
하나는 되게 크고 하나는 작은 경우 뭐 물 같은 걸 섞으면은 이제 가운데니까 물에 비해서 무거운 애들은 가라앉고 물보다 가벼운 애들은 뜨겠죠. 뭐 그런 걸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액체 혼합물 같은 경우는요 이제 두 가지 실험 기구를 쓰는데요. 분별 깔때기란 걸 이제 오늘 배우고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은 요 단원에서는 분별 깔때기 그리고 스포이트는 많이 아시죠? 양이 많을 때는 이제 양이 많은 액체 혼합물이 있을 때는 이제 분별 깔때기를 쓰고요. 양이 적을 때는 그냥 시험관에다가 집어넣고 스포이트로 이렇게 분리하시면 돼요. 스포이트 사용법은 다 아시죠?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제 빼서 조금씩 그렇게 빼는 방법이죠. 분별 깔때기는요 이제 책에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릴게요. 분별 깔때기라는 이름을 잘 기억해 주세요. 분별 깔때기. 분별이란 게 분리해서 구별한다라는 뜻이고요. 깔때기는 잘 아시죠? 깔때기 모양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Y자 모양 생긴 거. 그래서 어떤 거를 이렇게 걸러가지고 밑으로 조금씩 빠져나가게 하는 게 이제 깔때기죠. 네, 이렇게만 정리하시고요. 책을 한번 볼게요. 이제 고체 혼합물과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처음에 이제 액체 혼합물 분리인데요.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액체에 여기다 밑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말씀드렸죠. 조건이 있어요. 섞이지 않아야 돼. 잘 섞이지 않을수록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밀도가 조금 차이가 나야겠죠. 그래서 밀도가 가벼운 거는 위로 뜨겠고 밀도가 큰 애들은 가라앉겠죠. 그런 걸 이용한 거예요. 분별 깔때기 밑줄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분별 깔때기를 양이 많을 때는 쓰고 양이 적을 때는 뭐 오른쪽 그림에도 있지만요. 스포이트를 이용해요. 자, 밑에 있는 그림이 이제 분별 깔때기예요. 네, 마개에다가 동그라미 쳐 놓으시고요. 요거 사용 방법은요. 요 이제 둥그렇게 생긴 분별 깔때기 있잖아요. 이제 원기둥처럼 생겼죠. 원기둥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겼잖아요. 원추 모형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액체 혼합물을 부어요. 그리고 지금 꼭지와 마개가 닫혀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꼭지가 닫힌 상태에서 꼭지라고 해가지고 콕같이 이렇게 조임새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닫아놔야겠죠. 빠져나가지 않게. 그런 다음에 액체 혼합물을 부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고여 있겠죠. 그지? 근데 마개가 있는데요. 마개가 뚜껑이 닫힌 채로 요거를 얘를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에는 분리가 된 다음 되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위하고 아래로 이제 밀도차가 밀도차에 의해서 분리가 될 거 아니에요. 침분리가.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뒤집어 놓은 이제 원기둥처럼 생겼는데 요게 이렇게 이제 침분리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여기 위쪽에 있는 애가 가벼운 애잖아요. 1번, 2번이라고 한다면 얘를 먼저 따라요. 근데 어떻게 따르냐? 여기 있는 마개를 열고 이렇게 뒤집어서 따라야 돼요. 처음에는 위쪽에 있던 밀도가 작은 애들을 마개를 연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미안해요. 죄송해요. 아침은 정신이 없어서 아래쪽이 문제예요. 밀도가 큰 애들이 아래쪽에 가라앉잖아요. 이때 지금 여기 이제 꼭지가 있죠. 이제 그 조임새 같은 게 있어요. 조임새를 여기를 일단은 첫 번째가 순서가 뚜껑을 먼저 열어요. 마개를 열어. 마개를 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꼭지를 열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던 밀도가 큰 애들이 밀도가 작은 애들보다 당연히 밑에 있고 침분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순서가 위에 있는 마개 혹은 뚜껑을 열어요. 그리고 두 번째 꼭지를 열어서 밑으로 쭉 내려보내는 거. 그러면은 여기 침분리가 있으니까 얘가 어느 정도 쭉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뭐 조금 남아 있을 때까지 쭉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꼭지를 닫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뽑냐면 마개가 열려 있잖아요. 뒤집어서 이렇게 버리는 거. 알겠죠? 뒤집어 버리는 게 아니라 분리하는 거. 다시 할게요. 첫 번째 마개를 열어요. 그 다음에 마개를 연 다음에 두 번째 꼭지를 열어요. 꼭지를 열어서 이렇게 밑에 있는 밀도가 큰 애를 처음 분리를 해요. 그리고 다시 꼭지를 닫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밀도가 작은 애들을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개를 여는 이유는요. 마개가 여기 닫혀 있으면요. 기압차가 작아가지고
아무리 꼭지를 열어도 구멍이 열려 있지만 뭔가 빠져나갈 것 같잖아요. 근데 기압차가 별로 차이가 안 나가지고요. 그냥 멈춰 있어요. 잘 안 빠져나가. 빠져나가다 보면 조금씩 빠져나가요. 그래서 얘를 좀 많이 빠져나가게 하려면 뚜껑을 열어서 기압차를 크게 해서 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뚜껑이 닫혀 있으면 마개가 닫혀 있으면은 기압차가 안 나가지고 빠져나가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마개를 먼저 열고 꼭지를 열어야 된다. 아시겠죠? 오늘 실험 기법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밀도가 큰 애들을 꼭지 쪽으로 해서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꼭지 잠그고 뒤집어서 밀도가 작은 애를 분리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 볼게요.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뜨고요. 밀도가 큰 물질은 이제 아래로 가라앉겠죠. 이제 서로 섞이지 않기 때문에 딱 층을 이뤄요. 물과 기름처럼. 분리 방법은요. 마개를 열고 꼭지를 돌린다 돼 있죠.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실험 기법이라서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마개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마개를 꼭 먼저 열고 꼭지를 돌려서 밑에 거를 빼내야 돼요. 안 그러면 잘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밀도가 큰 아래층 액체를 먼저 분리하고요. 밀도가 작은 위층 액체는 위쪽 입구로 이제 돌려가지고 꺼내서 이제 뒤집어서 분리하는 거예요. 액체 혼합물의 분리 얘는요. 대부분은 이제 물이 상대적으로 크거든요. 그래서 물이 1이기 때문에 다른 액체 물질보다는 밀도가 커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대부분은 물이 밀도가 크다고 생각하시고요. 딱 한 경우만 여러분들은 외우시면 돼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물과 사유화탄소 있잖아요. 거기 있는 밀도만 한번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밀도에서 물보다 사유화탄소가 크다? 여기다가 이제 밑줄에 넣으세요. 물이나 식용유, 간장과 참기름, 물과 에테르 보시면요. 물과 식용유에서는 물이 당연히 무거워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고요. 간장과 참기름에서는 간장은 이제 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참기름은 기름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간장에다가 물, 참기름에다가 기름 이렇게 써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당연히 참기름이 간장보다 더 가벼워서 위에 뜨고 간장은 무거워서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별 깔때기를 주고요. 요 지금 물이나 식용유, 간장, 참기름, 물과 에테르, 물과 사유화탄소를 주고 아래쪽과 위쪽에 위치하는 걸 찾으라는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간장과 참기름에서 간장은 아래쪽, 참기름은 위쪽이에요. 물과 에테르는요. 물은 무거워요. 그래서 물은 아래쪽에, 에테르는 위쪽에 떠요. 근데 물과 사유화탄소만 반대로 딱 한 경우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사유화탄소가 더 무거운 애야. 사유화탄소는 아직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용매를 많이 쓰고요. 염소 4개가 있고 탄소가 하나 있는 건데 이제 나중에 또 배우실 거예요. 어쨌건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사유화탄소는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예외로 물과 사유화탄소가 섞이면은 사유화탄소가 아래 가고 물이 위쪽에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물이 아래쪽에 간다고 기억하시고 밀도가 크기 때문에 물과 사유화탄소가 섞였을 때만 사유화탄소가 아래로 물은 위쪽으로 간다. 하나의 예만 기억하세요. 우린 예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액체 혼합물의 분리였었고요. 분별 깔때기 사용법을 봤어요. 마개를 열고 꼭지를 열어서 아래쪽부터 먼저 분리하고 그 다음에 꼭지를 잠근 다음에 뒤집어서 위쪽에 있는 물질들을 분리한다. 두 번째 고체 혼합물의 분리는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체가 섞여 있을 때 액체를 부어가지고요. 이제 밀도가 큰 애들은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애들은 위쪽으로 뜨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체 혼합물 분리 보시면요. 밀도가 다른 두 고체 혼합물은 밀도가 두 물질의 중간 정도가 되는 액체를 사용하고요. 두 물질을 모두 녹이지 않는 액체에 넣어 분리한다는 건데요. 여기다가 밑줄에 넣으시면 되겠죠. 밀도가 두 물질의 중간 정도 그리고 두 물질을 모두 녹이지 않는 액체.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고체 같은 경우는 물보다 밀도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을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두 물질이 밀도를 구비하면요.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을 때 물이 요 사이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B가 밀도가 큰 애들은 아래쪽에, 밀도가 작은 애들은 위쪽에 뜨고 가운데 이제 물이 있는 거죠. 그죠?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요. 첫 번째 말고요. 세 번째 스티로폼과 모래 분리부터 볼게요. 물에다가 스티로폼하고 모래 같은 게 섞여 있어. 그거를 막 부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모래가 묻은 스티로폼을 분리하기 쉽진 않잖아요. 그치? 그런데 이제 스티로폼은 물에 씻겨가지고 가벼우니까 위로 뜨고 모래는 무거우니까 이제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분리를 하면 되겠고 왼쪽에 보시면요. 신선한 달걀 고르기 아까 보셨는데요. 물에다가 달걀을 넣으면 일반적으로 달걀이 가라앉거든요.
그런데 소금물에 근데 신선한 달걀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알이 꽉 차 있으니까 이제 밑으로 가라앉아요 소금물에서도. 그런데 오래된 달걀은 얘가 이제 산화되면서 조금 이제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밀도가 가벼워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금물에 뜨게 된다. 그래서 신선한 달걀, 오래된 달걀 같은 경우는 신선한 달걀은 밀도가 커서 아래쪽에, 그리고 오래된 달걀은 이제 좀 부패하면서 이제 가벼워지기 때문에 위에 뜬다. 그래서 분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왼쪽에 이제 좋은 벽시 구룩이 돼 있는데요. 벽시 같은 경우는 껍질과 쌀알이 같이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쭉정이는 이제 그 쌀알이 빠져나가고 껍질만 있는 거를 쭉정이라고 해요. 쭉정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가벼우니까 위에 뜨겠죠. 그리고 좋은 벽시 같은 경우는 밀도가 큰 상태니까 물에 가라앉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분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밀도 차를 이용한 분리 예를 보시면요. 이제 사금 채취, 혈액 분리, 바다에서 유출된 기름 제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예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사금 채취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은 캘리포니아에,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금강 같은 것들이 많이 광산 개발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광산 개발을 하고 이제 알갱이들이 이제 밑으로 이제 막 강물이나 하천 같은 걸 타고 이렇게 밑으로 흐른대요. 그래서 저기 하루에서도 이제 모래와 금 같은 게 막 섞여 있을 때 금가루 같은 것들을 이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사금 채취 방법이라고 하는데, 사금이라는 게 모래와 금이 이제 섞여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금이 섞인 모래를 그릇에 담아 흐르는 물에 헹구면요, 금은 아무래도 모래보다는 무거울 거 아니에요, 금속이니까. 그래서 밀도가 큰 사금은 남고요. 이제 모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에 담가가지고 흔들면은 모래는 이제 밖으로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가벼우니까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가운데 이제 금만 모아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이고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나 이런 식으로 금강이 있던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금을 채취했다고 해요. 아니면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 광산 주변에서 이런 식으로 사금을 채취했다고 하고요. 혈액 분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생물 실험에서도 많이 나오고 뒤에 가면은 이제 순환계에서 나올 텐데, 혈액 분리 보시면 혈액에는 두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2학기 때 순환계에서 배울 거고요. 2학년 2학기에 혈액은 혈장하고 혈구로 되어 있어요. 혈장은 우리 물 성분 말하는 거고요. 액체, 그러니까 피 말하는 거예요. 피. 그리고 피 안에 있는 빨간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세포들이 들어있는 건데, 적혈구는 이제 세포예요. 세포가 이제 적혈구, 그 다음에 백혈구, 혈소판 같은 세포들이 들어있거든요. 얘는 고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고체니까 얘보다는 얘는 액체니까 상대적으로 무겁죠. 그래서 혈액을 이렇게 분리를 하면요, 실험 기구를 통해 가지고 분리를 하면 원심 분리기라는 걸 해가지고 막 돌려요. 그러면은 이제 가벼운 액체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뜨겠죠. 그래서 실험 기구에다 놓고 이렇게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돌리면요, 가벼운 애들은 이렇게 뜨겠죠. 혈장 성분들은 위쪽에 뜨겠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제 혈구 성분들이 이렇게 가라앉아요. 이 혈구는 고체 성분이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아래쪽에 가라앉겠죠. 그래서 혈장이 혈구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가볍고 혈구는 무겁기 때문에 아래쪽에 가라앉아서 분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원 같은 데서 검사 같은 거 하시면, 아니면 만약에 의대를 갔어, 내가 의대 가가지고 실험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겠죠, 실험을.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애고요. 백혈구는 이제 면역 세포고라서 세균들하고 싸우는 애고요. 혈소판 같은 경우는 여러분 피가 났을 때 거기 피를 막아주는 애가 이제 응고돼가지고 이제 찢어진 곳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혈소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배울 거고요. 그래서 혈구가 더 무겁다, 그래서 가라앉는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나중에 이제 문제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밀도차를 이용한 게 되겠고요. 바다에서 유출된 기름 제거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보다 기름이 가벼워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유조선 같은 데서 아니면 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돼요. 그러면은 기름이 그 바닷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쪽으로 떠 있거든요. 그래서 펜스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가둔 다음에 불을 질러가지고 날려버리거나 아니면은 흡착포 같은 거를 이제 넣어가지고 기름을 흡착해서 제거를 해요. 그래서 바다에 기름 유출되면 오일 펜스를 설치하고요, 흡착포를 이용해서 물에 뜬 기름을 제거한다. 그래서 흡착포라는 걸 이제 기름을 흡수하는 이제 부직포 같은 거거든요. 그런 걸로 하고, 이제 그래도 안 되는, 아니면 되게 많은 애들은 그냥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면은 기름이 다 밖으로 날아가겠죠. 대신에 이제 생태계가 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겠죠. 네, 이런 것들 한번 봤어요. 자, 오른쪽에 우리 플러스 강의에서 스포이트 사용법은 아실 거니까 넘어가고요. 이번에 재질이 다른 플라스틱 혼합물 분리이 있는데요. A, B, C 세 가지 재질로 된 물질을 이제 에탄올에다가 넣었어요. 일반적인 에탄올에 넣었어요. 플라스틱 A, B, C 혼합물을 에탄올에 넣으면 이제 A가 떴어요. A가 제일 가볍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B, C는 그대로 가라앉아 있어. 이럴 때는요, 밀도가 큰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탄올에 물을 넣으면요, 액체 밀도가 에탄올하고 물이 섞이면서 물의 밀도가 큰 거니까 조금 더 밀도가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은 물을 계속해서 부어요. 그러다 보면 BC 중에 하나가 이제 뜰 거예요. 그래서 밀도를 액체의 밀도를 크게 해가지고 BC 사이에 밀도를 구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B가 떴죠. 그러면은 C보다는 B가 밀도가 작구나, C가 밀도가 크구나 라는 걸 이제 또 구분할 수 있겠죠. 소금물의 농도와 밀도 같은 경우는 3번은요, 소금물의 밀도는 농도가 지날수록 커진다 돼 있는데요.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겨주세요. 29페이지 개념 문제 한번 이것도 같이 볼게요. 이 실험 기구의 이름은 분별 깔때기가 되겠죠. 깔때기 이름 잘 기억해 주시고, 분별, 분리해서 구별하다, 구분해서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분리해서 구별하다, 분별 깔때기. 그 다음에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하는 물질의 특성은 밀도가 되겠죠. 밀도 차이를 이용한다. 액체 A와 B 중 밀도가 작은 액체는 위쪽에 있는 애요. 위에 뜬 애들. A가 가벼우니까 위쪽에, B는 무겁고 크니까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밀도가 큰 애들은 아래쪽에, 밀도가 작은 애들은 위쪽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밀도가 큰 애들을 먼저 꼭지를 이용해가지고 밑으로 뽑아내고, 그 다음에 꼭지 잠근 다음에 다시 뒤집어서 밀도가 작은 애들을 뒤집어서 분리하는 방식. 아시겠죠? 그리고 실험 기법은 제일 처음에 가장 먼저 마개를 연다. 아시겠죠? 자, 7번은요. 이 실험 기구에 다음 액체 혼합물을 넣고 가만히 세워둘 때 아래층에 위치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나머지들은요, 물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다 물이 아래쪽이에요. 4번만 물과 사이화탄소만, 사이화탄소가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물을 외우시고요. 물이 밀도가 크다고 생각하시고, 물과 사이화탄소일 때만 사이화탄소가 아래쪽에 오는 거예요. 요 한 경우만 꼭 외워두세요. 사이화탄소를 우리가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서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화학 시간에 많이 이제 다루는 사이화탄소는 많이 다루거든요. 고등학교 화학에서도 많이 다루고 하니까 자주 보게 될 거예요. 8번은요. 이제 쭉정이 좋은 벽시 소금물의 밀도예요. 소금물을 가운데다 두시고, 쭉정이가 가장 작죠. 밀도가 위에 떠 있으니까. 그래서 쭉정이, 그 다음에 소금물, 그 다음에 벽시,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밀도가 가장 큰 애니까 밑에 아래쪽에, 쭉정이는 밀도가 가장 작으니까 위쪽에. 9번은요. 사금과 모래가 섞여있는 혼합물을 그릇에 담아서 물속에서 흔들면 모래는 씻겨나가고 사금이 남는 거는요, 밀도를 이용한 거죠.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조금 어려운 게 나오겠지만. 10번은요. 자, 1번 스티로폼과 모래 분리. 이제 밀도 가능하겠죠. 섞이지 않으니까. 또 2번 바다에 유출된 기름 제거, 섞이지 않고 밀도차 이용 가능하죠. 5가 되겠고요. 원심 분리기도 가능하죠. 4번은요. 젖은 빨래를 말려서 물기를 제거한다. 이거 상관이 없죠. 이거 뭐야, 그죠? 이거는 뭔가 증발시켜서 물을 날려버리는 방식이니까 굳이 따진다면 끓는 점을 이용하게 되겠죠. 자, 넘겨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30페이지에서 18번까지, 1번부터 18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생길 거야. 자, 일단 시간상 1번부터 18번까지 같이 먼저 볼게요. 자,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죠. 한 가지 물질이니까. 3번이요.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걸 말하죠. 혼합물은 섞여 있는 순물질의 비율에 따라서 끓는 점이 좀 달라질 수는 있죠. 끓는 점이 올라가거나 올라간다고 그랬죠. 답은 5번이에요. 혼합물은 섞여 있는 순물질의 성질과 전혀 다른 아니죠. 전혀 다른 새로운 성질을 가지는 건 이제 화합물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울 거예요. 혼합물은 그냥 단순하게 순물질들이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자, 1번에 5번이고요. 가나다에 해당되는 물질 돼 있는데요. 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순물질 가가 되겠고요.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 있죠. 가 같은 경우는 이제 순물질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아니면은 3번, 4번, 5번이네요. 1, 3, 4, 5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고르면은 균일 혼합물, 고르지 않으면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고른 거는 보통 이제 뭐 공기라든지 바닷물이라든지 뭐 소금물, 설탕물, 그 다음에 뭐 탄산음료 이런 게 있었죠. 예를 들면은 공기,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고르지 않다 다 같은 경우는 불균일 혼합물이죠. 합금이라든지 뭐 흙탕물이라든지 이런 거 찾으시면 되겠죠. 우유 이런 것들. 그래서 2번에 순물질은 물, 그 다음에 균일 혼합물, 공기, 고르지 않다, 우유. 그래서 2번에 1번 되겠네요. 예, 2번에 1번이고요. 3번은 순물질로만 옳게 짝지어진 것 있는데요. 질소, 철, 공기에서 공기가 혼합물이죠. 물, 구리, 에탄올. 요거는 맞네요. 2번이에요. 3번은요. 암석. 요거는 이제 불균일 혼합물이고 식초는 균일한 혼합물이에요. 식초 같은 경우는 물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아세트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는 거고요. 과일 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불균일 혼합물에 들어간다고 했죠. 4번에 산소는 순물질, 이산화탄소는 순물질, 설탕물은 균일 혼합물 되겠고요. 염화나트륨은 순물질, 바닷물은 균일 혼합물, 우유는 불균일 혼합물. 그래서 이렇게 얘들을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나중에 이제 수행 같은 데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이제 수행해서 순물질과 혼합물을 설명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얘를 잘 기억해 주세요. 4번은요. 순물질과 혼합물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돼 있고요. 가 같은 경우는 이게 물 분자인데요. 어쨌건 하나의 분자 모형으로만 돼 있잖아요. 나는 여러 가지 지금 한 2가지 정도의 구슬들이 막 섞여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균일하게 섞여 있는 균일 혼합물 이겠죠? 네. 다는 이제 불균일 혼합물 같아요. 동그라미와 네모가 섞여 있는데 아래쪽에 네모가 조금 더 많잖아요. 그리고 위쪽보다는. 그래서 얘는 불균일 같아. 나와 다를 비교했을 때 나는 비교적 2가지 종류가 섞여 있고 잘 섞여 있고 다 같은 경우는 약간 불균일하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4번은요. 답만 말할게요. 3번이에요. 산소, 염화나트륨은 나가 아니라 가에 속하겠죠. 넘어갈게요. 5번은요. 물에다가 이제 아까 전에 소금을 넣으면은 소금물의 밀도가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아래로 가고 달걀을 뜬다 그랬죠. 상대적으로 가벼워지기 때문에. 물은 순물질, 소금물은 혼합물. 맞죠? 달걀은 소금물보다 밀도가 작다가 되겠죠. 네. 니은은 틀렸고 물에 녹이는 소금의 양이 많을수록 소금물의 밀도는 점점 커지겠죠. 기억 디귿 4번이고요. 6번은요. 이제 A가 혼합물, B가 이제 순물질이에요. 그래서 A가 소금물, B가 물이죠. 아까 했으니까 6번의 답은 1번이에요. A는 물, B는 소금물이 아니라 A가 소금물, B가 물이고요. 넘어갈게요. 혼합물에서는 끓는 점이 올라간다.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7번은요. 어는 점 혹은 녹는 점이 내려가는 현상이고 당연히 A는 순물질, B는 이제 혼합물이죠. 그러니까 B가 소금물이 되는 거죠. A의 녹는 점은 0도씨고요. A는 순물질, B는 혼합물. 맞죠? A의 양이 증가하면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한다가 아니라 소금물의 양이 증가해야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는 거니까 7번은 기억 니은 3번이죠. 물은요 양을 증가시켜도 어느 점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어느 시간이 달라지는 거지. 7번에 3번 8번은요 고체 혼합물 되겠고 녹는 점 같은 경우 내려가더라라는 거죠. 8번에 이제 5번이에요. 혼합물은 두 고체가 섞여 있는 비율에 관계가 있죠. 비율에 따라서 녹는 점이 만약에 더 많이 섞여 있다 그러면은 점점 녹는 점이 더 내려가겠죠. 9번은요 혼합물은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과는 다른 온도에서 끓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혼합물의 성질을 이용한 거 끓는 점 올라가는 현상, 녹는 점이 내려가는 현상, 어느 점이 내려가는 현상을 이용한 거죠.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고 끓이면은 끓는 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면을 오랫동안 맛있게 끓일 수 있다, 꼬들꼬들하게 끓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푹 익히지 않고. 그래서 9번에 1번 하고요. 답만 말할게요. 3번이에요. 그릇을 소독할 때 물에 소금을 넣고 가열하면은 이제 조금 더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끓는 점 오름의 현상을 이용한 거니까 1번, 3번이죠. 2번 같은 경우는 어는 점을 내려가게 하는 거고 4번도 어는 점을 내려가게 하는 거죠. 5번 같은 경우는 녹는 점을 내려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들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번은요.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고 요 기구 이름이 분별 깔때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A와 B를 비교했을 때 무거운 게 B가 되겠고요. 가벼운 게 A가 되겠어요. 1번 A보다 B의 밀도가 크다. 맞죠? A는 위쪽으로 이제 돌려서 뒤집어서 따라내고요. 마개를 열고 꼭지를 돌리면 B가 먼저 분리가 되겠죠. 액체 혼합물의 양이 적을 때는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죠.
답은 5번이네요. 서로 잘 섞이고 잘 섞이면 안 되겠죠. 섞이지 않고 밀도차가 클 때 이용하는 거예요. 밀도가 다른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텐데 섞이지 않아야 한다. 5번이고요. 이 실험기구로 분리할 수 있는 혼합물 섞이지 않는 걸 찾아야겠죠. 물과 에탄올은 섞여요. 그러니까 안 돼. 그리고 물과 식용유는 안 섞여요. 기름이니까. 물과 에테르도 잘 안 섞여요. 그러니까 가능해요. 물과 사양화탄소도 가능해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4번이에요. 아직 여러분들이 뭐 용매로 쓰는 물질들 여러 가지 잘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금 외우도록 하시고요. 에탄올은 그냥 물과 친하다. 그리고 기름, 에테르, 그 다음에 사양화탄소 이런 애들은 물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잘 섞이지 않는다. 잘 기억해 주세요. 12번은요. 이제 가는 분별 깔때기, 나는 이제 스포이트죠. 가는 아래층 물질이 먼저 분립니다. 맞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위쪽에 있는 것부터 이렇게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위쪽 먼저 분리하는 거죠. 니은요. 가는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둘 다죠. 둘 다 섞이지 않는 걸 이용한 거죠. 스포이트도. 그러니까 니은 틀렸고요. 가와 나는 모두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죠. 기억 디귿 4번 되겠고요. 자, 13번은요. 벽시와 쭉정이. 밀도가 큰 벽시는 아래쪽에, 밀도가 작은 쭉정이는 가벼우니까 위쪽에 뜬다. 자, 어떤 밀도차를 이용한다 그랬죠? 기억 틀렸고요. 쭉정이는 소금물보다 밀도가 작은 거죠. 틀렸고, 쭉정이가 위로 뜨지 않을 때는 소금에 소금물을 더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소금물의 밀도가 더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쭉정이는 가벼워지겠죠. 디귿 리을 3번 되겠죠. 밀도를 비교하면 쭉정이, 소금물, 좋은 벽시 13번에 3번이고요. 14번은 물에다가 이제 스티로폼과 모래를 넣었을 때의 그 밀도차 분리,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가 되겠고요. 나 같은 경우도 이제 고체 혼합물이죠. 밀도차를 이용한 거예요. 14번은 이제 2번 밀도고요. 15번은요. 가와 나에서 단위 부피당 질량, 이게 뭔지 알아야지. 밀도잖아요. 밀도가 큰 물질 고르기. 가에서는 모래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거. 나 같은 경우는요. 금이 되겠죠. 그래서 모래와 사금 15번에 2번이고요. 나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거운 사금은 가운데에서 이제 그대로 있고요.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제 물을 위에다가 뿌리고 물을 넣고 이렇게 흔들기 때문에 원심력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모래들은 이제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겠죠. 돌면서. 그치? 그리고 무거운 금만 이렇게 남는 거다 라는 생각하시면 돼요. 15번은 2번이고요. 16번은요. 재질이 다른 플라스틱 A, B, C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먼저 뜬 게 이제 A가 떴다. A가 가장 밀도가 작은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을 넣어서 상대적으로 액체의 밀도를 크게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뜨는 애들이 나오겠죠. A, B, C 순이 되겠죠.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가 되겠고요. 플라스틱 A, B, C의 밀도는 모두 에탄올보다 크다가 잘못됐죠. 2번 틀렸어요. A는 에탄올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뜬 거잖아. 3번 맞고요. 에탄올에 물을 넣으면요. 용액의 밀도가 증가하는 건데 4번이 틀렸나 보다. 죄송해요. 플라스틱 A, B, C의 밀도는 아까 그거랑 다르군요. 죄송해요. 에탄올만 있을 때는 모두 가라앉아 있었네요. 그죠? 죄송해요. 네, 물을 조금 넣었더니 A만 뜬 거잖아. 순수한 에탄올보다는 A, B, C가 밀도가 모두 큰 거였네. 앞에 있는 그 개념만 보고 생각했어요. 자, 2번은 어쨌든 맞는 거고 답은 4번이에요. 에탄올에 물을 넣을수록 용액의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5번은요. 소금물로 좋은 벽시를 고르는 것과 같은 원리,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이 되겠죠. 16번에 4번이고요. 자, 밀도가 나와 있어요. 밀도가 1.2인 고체 A와 밀도가 1.9인 고체 B의 혼합물을 분리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액체 1.2와 1.9 사이에 있는 중간 물질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물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기서는 해당되지 않겠네요. 사열마탄소가 되겠죠. 1.6이니까 1.2와 1.9 사이가 있겠네. 이건 둘 다 지금 물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사염화탄소를 사용한다. 18번은요.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가 아닌 것은 사금치치 맞죠? 염전에서 바닷물을 가두어 소금을 얻는다. 이거죠. 요거는 이제 물에 끓는 점을 이용해 가지고 물을 날려버리고 고체 성분이 남도록 하는 거죠. 나머지 3번 원심 분리기를 이용한 혈액 혈구 분리, 소금물을 이용해서 신선한 달걀과 오래된 달걀 부분, 5번은요 기름과 물의 밀도차 부분 다 했던 거죠. 18번에 2번이고요. 10분 쉬었다가 뒤에 이제 2시간 정도 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 혼합물 분리 두 번째로 들어갈게요.